가족이라는 울타리, 그 안에서 가장 든든한 기둥은 바로 부모님이라는 이름일 겁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버텨주는 산처럼, 어머니는 모든 것을 감싸 안는 따스한 햇살처럼 그렇게 우리 곁을 지켜주는 존재라고 믿어왔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믿으며 살아온 대한민국 평범한 40대 남자입니다. 하지만 제가 믿었던 세상은 제가 그려왔던 그림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단단하다고 믿었던 기둥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가장 따뜻하다고 믿었던 햇살이 사실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길이었음을 깨달았을 때의 충격은 그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적인 사건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소름 끼치는 진실은 한동안 저를 깊은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슬러 덤덤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그날의 기억을 오늘 여러분 앞에 조심스럽게 꺼내어 보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혹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공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고 이 이야기가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의 불씨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흔히 문제 있는 가정의 시작은 아버지에게서 비롯된다고들 하지만 저희 집은 조금 달랐습니다. 저희 집의 오랜 골칫거리는 바로 어머니셨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쉼없이 일하며 사업을 일구셨습니다. 덕분에 저희 가족은 유년 시절 넉넉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저와 여동생을 키우셨지만 사실 집안 살림보다는 바깥일에 더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마음은 늘 집 밖을 향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방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거친 풍랑을 만난 돛담배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집안의 웃음소리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더욱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전날 저녁 집을 나섰던 어머니는 제가 등교 준비를 할 무렵이 되어서야 비틀거리며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온몸에서 풍기는 지독한 술 냄새에 저도 모르게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런 저를 향해 어머니가 던진 첫마디는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힙니다. 영민아, 엄마라면 좀 끓여줘. 고춧가루 팍팍 넣어서. 엄마, 저 학교 가야 돼요. 엄마가 알아서 끓여 드세요. 뭐? 이 자식이 엄마한테라면 하나 못 끓여줘? 학교는 무슨? 얼른 라면이나 끓여놓고 가. 어머니의 고성이 터져나올 때마다 아버지는 말없이 제 등을 떠밀며 어서 학교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동생의 손을 잡고 서둘러 집을 빠져나왔지만 등 뒤로는 언제나 더 큰 고함 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당신, 밤새 술 퍼마시고 이제 들어왔으면 조용히 잠이나 잘 것이지 어디서 애들한테 행패야. 당신이 뭔 상관인데 밖에 나가서 돈 한 푼 제대로 못 벌어오면서 어디서 큰 소리야. 나도 속상해서 마셨다. 부모님의 격한 다툼을 뒤로하고 학교로 향하는 발걸음은 언제나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어머니의 방황은 단순히 술주정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술자리에서 어울리던 사람들과 외도를 하기 시작했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대신해 집안의 모든 살림을 도맡으셨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하고 빨래를 널고 청소를 하시면서도 무너져가는 사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밖에서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일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며 저는 때론 미련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런 어머니라면 차라리 헤어지는 것이 모두를 위해 낫지 않을까. 하루는 견디다 못해
아버지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괜찮으니까 그냥 어머니랑 헤어지세요. 아버지 이렇게 속 썩으면서 사시는 거 저 더는 못 보겠어요. 아니다. 아버지는 너희 어머니랑 안 헤어진다. 왜요? 어머니는 밖에서 다른 남자 만나고 다니잖아요. 아버지도 다 아시면서 뭐가 됐든 너희들 엄마다. 내가 너희 엄마랑 헤어지면 우린 남남이지만 너희들한테는 평생 엄마잖니. 아버지가 감당해야 할 짐을 너희들한테까지 지게 하고 싶지는 않다. 아버지는 오로지 저희 두 남매를 위해 어머니의 외도라는 그 모진 고통을 묵묵히 참고 견디셨던 겁니다. 지금이야 이혼이 흠이 되는 시대는 아니지만 제가 어렸던 이에서 30년 전만 해도 이혼 가정이라는 꼬리표는 아이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였습니다. 그 시절 이혼이라는 두 글자는 한 가정에 지울 수 없는 주홍 글씨와도 같았기에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하셨던 것이죠. 아버지의 그런 희생과 노력 덕분이었을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어머니도 차츰 가정으로 돌아왔고 제가 성인이 되었을 무렵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가정에 충실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때마침 아버지의 사업도 다시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나도 언젠가 아버지처럼 든든한 가장이 되어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30대 초반,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결혼 생활은 꿈처럼 행복했습니다. 아내는 곧바로 임신을 했고 양가 부모님 모두의 축복 속에서 예쁜 아들을 낳았습니다. 특히 어머니와 제 아내는 세상에 둘도 없는 고부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닮아 술을 잘 못 마셨지만 아내는 알아주는 주당이었는데 그 점이 술을 좋아하는 어머니와 유독 잘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종종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마치 친모녀처럼 다정하게 지냈습니다. 어머님, 이거 부추랑 고기랑 같이 싸서 드셔보세요. 안주로 딱이에요. 어머, 그러네. 정말 맛있다. 역시 우리 며느리가 음식 궁합은 잘 안다니까. 나는 젊어서부터 살림엔 영소질이 없었는데 우리 며느리는 살림도 잘하고 술도 잘 마시고 내가 아주 부럽다. 부러워. 에이, 어머님. 제가 어머님께 배울 게 얼마나 많은데요. 앞으로 많이 알려주세요. 그렇게 행복하게 웃고 떠드는 두 사람을 볼 때면 제 마음도 덩달아 뿌듯해지고 했습니다. 멀리 타지에서 일하는 여동생을 대신해 아내가 어머니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 같아 늘 고마웠고 저 역시 처가에 더욱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장인, 장모님과 형님 모두 저를 아들처럼 동생처럼 아껴주셨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소소한 걱정거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내가 가끔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잠에서 깼는데 아내가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안 자고 뭐해? 당신 깼어? 그냥 잠이 안 와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네. 주변에서는 아이를 키우다 보면 뒤늦게 산후우울증이 오기도 한다더군요. 저는 아내가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 아내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깜짝 선물을 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자유롭게 만날 시간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도 여느 평범한 가정처럼 소소한 일들을 겪으며 잘 지내고 있다고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4년 차, 저희 집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평생 건강 하나는 자신하던 아버지께서 이암 판정을 받으신 겁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누구보다 강인했던 아버지였기에 그 소식은 저희 가족 모두에게 너무나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버지는 저희와 달랐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고 말고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냐? 이 아버지는 오뚜기 같은 사람이야. 넘어져도 금방 다시 일어난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의 그 굳건한 의지에 저희 가족은 슬픔을 억누르고 아버지의 간병에 모든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어머니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수술을 위해 입원하던 그 중요한 날, 어머니는 급한 일이 있다며 아내에게만 짧게 말하고는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 후로도 어머니는 병원에 잘 나타나지 않았고 친구를 만나야 한다는 핑계로 저와 아내에게 간병을 떠넘기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 어머니께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밖에서 뭘 하시길래 아버지 병원에도 잘 안 오세요? 아버지가 어머니 찾으시잖아요. 아니다. 내 아버지 친구가 자꾸 몸에 좋은 걸 챙겨준다고 해서 만나는 것뿐이다. 별일 아니니 너희는 아버지나 잘 챙겨. 어머니의 변명은 어딘가 석연치 않았지만 당장은 아픈 아버지를 돌보는 것이 먼저였기에 더 이상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힘든 항암 치료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내는 저보다 더 저희 집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탁하지 않아도 아침 일찍부터 아버지를 돌보러 가고 어머니의 식사를 챙겼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당신한테 정말 고맙고 미안해. 아니야. 아버님, 어머님이 남이야?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당신은 걱정하지 마. 아내의 그 말에 저는 어떻게 이렇게 천사 같은 여자를 만났을까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내가 헌신적으로 행동할수록 어머니는 아내를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한때는 술친구처럼 가깝던 두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시 돋친 반응을 보이곤 했습니다. 하루는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드라마에서 남편을 두고 바람을 피우는 아내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내가 그 장면을 보며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세상에 어쩜 저럴 수가 있죠? 멀쩡한 남편 두고 바람을 피우다니. 저러니 요즘 남자들이 힘들죠. 안 그래요, 어머님? 그러네. 어머님 주변에는 저런 사람 없죠? 설마 제 주변에 있는 건 아니겠죠? 성실한 남편 두고 바람난 아내요. 아내의 말에 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가 피곤하신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또 다른 날 병원 근처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아내가 또다시 뜬금없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그거 알아요? 요즘은 남편이 아프면 아내가 옳거니 하고 딴 남자를 만난대요. 간병은커녕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더라고요. 그렇죠, 어머님.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는 사레가 들린 듯 심하게 기침을 하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어머님은 피부가 어쩜 이렇게 고우세요? 탁구장에 운동하러 가시면 남자들이 막 대시하지 않아요. 저는 왜 아내가 자꾸 저런 무례한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저 분위기를 띄우려는 농담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그 말들이 얼마나 날카로운 칼날을 품고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원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아내가 아이를 데리러 오지 않고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기에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내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했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결국 어머니께 급하게 부탁해 아이를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난 후에야 아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신 도대체 어디서 뭐 한 거야? 애 하원 시간도 잊어버리고 무슨 일 있었어? 아, 여보, 미안해. 내가 며칠 전부터 어깨가 아파서 마사지 좀 받고 와서 깜빡 잠들었나 봐. 핸드폰 배터리도 나갔더라고. 정말 미안해. 그 무렵 아내는 아버지 간병과 육아로 지쳐 있었기에 저는 그런 아내가 안쓰럽게 느껴져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어넘길 수 있는 작은 해프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내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어떡해? 어머님이 쓰러지셨어.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가니 어머니는 허리에 실금이 가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의아한 말을 건넸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를 보니 단순히 넘어져서 생긴 상처 같지가 않습니다. 허리뿐만 아니라 온몸에 멍과 꼬지 핀 상처들이 있습니다. 혹시 다른 일이 있었던 건 아닌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분명 아내는 어머니가 문지방에 걸려 혼자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대로 어머니의 몸에는 이해할 수 없는 상처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내의 팔과 목에 있던 긁힌 상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의 몸에 있던 상처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분명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먼저 어머니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저를 본 어머니는 갑자기 눈물을 펑펑 쏟으며 제 손을 잡고 애원하셨습니다. 영민아, 내 처가 무서워서 못 살겠다. 못 살겠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아내가 무섭다니요. 저게 아주 그냥 날 다벗겨 먹으려고 작정을 해서 이 사달이 난 거야. 저는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실은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걸 내 처한테 들켰다. 그랬더니 내 처가 너랑 내 아버지한테 다 말하겠다고 협박을 하더구나. 그래서 내가 조용히 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줬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 그 뒤로도 계속 500만 원, 1000만 원, 끝도 없이 돈을 요구하더라.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찾아가서 따지다가 이렇게 된 거야. 미안하다. 영민아, 엄마가 다 잘못했다. 어머니가 또다시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제 아내가 그 약점을 잡아 어머니를 협박하고 돈을 갈취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 같던 내 아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저는 곧장 아내를 불러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라고 다그쳤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처가 핑계를 댔습니다. 사실은 우리 오빠 사정이 좀 안 좋다고 해서 도와주려다가. 거짓말하지 마. 형님이 해. 똑바로 말해. 제가 형님에게 직접 전화하겠다고 하자 아내는 안절부절 못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핸드폰을 빼앗아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그리고 아내의 입에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끔찍한 진실이 흘러나왔습니다. 친구 따라서 재미로 한두 번만 하려고 했는데 그게 노름이었어. 그렇습니다. 아내는 친구의 꼬임에 빠져 주부 도박단에 드나들며 돈을 탕진했던 겁니다.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을 모두 잃고 심지어 사채까지 끌어다 쓴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밤마다 잠 못 이루고 괴로워했던 것은 산후 우울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사채업자의 독촉 전화와 문자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백화점에서 어머니와 내연남의 모습을 목격했고 돈이 급했던 아내는 시어머니의 불륜을 빌미로 돈을 뜯어냈던 것입니다. 처음엔 당신한테 다 말하려고 했어. 정말이야. 그런데 사채 압박이 너무 심해서 나도 모르게 눈이 돌았나 봐. 아내는 울며불며 변명했지만 그 어떤 말도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하원 시간도 잊은 채 연락이 두절되었던 그날, 아내는 마사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도박판에 있었던 겁니다. 당신,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당신 같은 무서운 여자를 내가 어떻게 다시 믿고 살아. 여보, 미안해. 내가 다 갚을게. 어떻게든 돈 벌어서 다 갚을 테니까 제발 용서해줘. 용서. 그 단어가 너무나도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아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 앞에는 낯선 괴물이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발목을 잡고 애원하는 아내를 뿌리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제가 굳건히 믿고 쌓아 올렸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그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게 가족이라는 울타리, 그 안에서 가장 든든한 기둥은 바로 부모님이라는 이름일 겁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버텨주는 산처럼, 어머니는 모든 것을 감싸 안는 따스한 햇살처럼 그렇게 우리 곁을 지켜주는 존재라고 믿어왔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믿으며 살아온 대한민국 평범한 40대 남자입니다. 하지만 제가 믿었던 세상은 제가 그려왔던 그림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단단하다고 믿었던 기둥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가장 따뜻하다고 믿었던 햇살이 사실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길이었음을 깨달았을 때의 충격은 그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적인 사건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소름 끼치는 진실은 한동안 저를 깊은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슬러 덤덤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그날의 기억을 오늘 여러분 앞에 조심스럽게 꺼내어 보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혹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공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고 이 이야기가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의 불씨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흔히 문제 있는 가정의 시작은 아버지에게서 비롯된다고들 하지만 저희 집은 조금 달랐습니다. 저희 집의 오랜 골칫거리는 바로 어머니셨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쉼없이 일하며 사업을 일구셨습니다. 덕분에 저희 가족은 유년 시절 넉넉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저와 여동생을 키우셨지만 사실 집안 살림보다는 바깥일에 더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마음은 늘 집 밖을 향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방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거친 풍랑을 만난 돛담배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집안의 웃음소리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더욱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전날 저녁 집을 나섰던 어머니는 제가 등교 준비를 할 무렵이 되어서야 비틀거리며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온몸에서 풍기는 지독한 술 냄새에 저도 모르게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런 저를 향해 어머니가 던진 첫마디는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힙니다. 영민아, 엄마라면 좀 끓여줘. 고춧가루 팍팍 넣어서. 엄마, 저 학교 가야 돼요. 엄마가 알아서 끓여 드세요. 뭐? 이 자식이 엄마한테라면 하나 못 끓여줘? 학교는 무슨, 얼른 라면이나 끓여놓고 가. 어머니의 고성이 터져나올 때마다 아버지는 말없이 제 등을 떠밀며 어서 학교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동생의 손을 잡고 서둘러 집을 빠져나왔지만 등 뒤로는 언제나 더 큰 고함 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당신, 밤새 술 퍼마시고 이제 들어왔으면 조용히 잠이나 잘 것이지 어디서 애들한테 행패야. 당신이 뭔 상관인데 밖에 나가서 돈 한 푼 제대로 못 벌어오면서 어디서 큰 소리야. 나도 속상해서 마셨다. 부모님의 격한 다툼을 뒤로하고 학교로 향하는 발걸음은 언제나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어머니의 방황은 단순히 술주정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술자리에서 어울리던 사람들과 외도를 하기 시작했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대신해 집안의 모든 살림을 도맡으셨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하고 빨래를 널고 청소를 하시면서도 무너져가는 사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밖에서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일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며 저는 때론 미련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런 어머니라면 차라리 헤어지는 것이 모두를 위해 낫지 않을까. 하루는 견디다 못해 아버지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괜찮으니까 그냥 어머니랑 헤어지세요. 아버지 이렇게 속 썩으면서 사시는 거 저 더는 못 보겠어요. 아니다. 아버지는 너희 어머니랑 안 헤어진다. 왜요? 어머니는 밖에서 다른 남자 만나고 다니잖아요. 아버지도 다 아시면서 뭐가 됐든 너희들 엄마다. 내가 너희 엄마랑 헤어지면 우린 남남이지만 너희들한테는 평생 엄마잖니. 아버지가 감당해야 할 짐을 너희들한테까지 지게 하고 싶지는 않다. 아버지는 오로지 저희 두 남매를 위해 어머니의 외도라는 그 모진 고통을 묵묵히 참고 견디셨던 겁니다. 지금이야 이혼이 흠이 되는 시대는 아니지만 제가 어렸던 이에서 30년 전만 해도 이혼 가정이라는 꼬리표는 아이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였습니다. 그 시절 이혼이라는 두 글자는 한 가정에 지울 수 없는 주홍 글씨와도 같았기에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하셨던 것이죠. 아버지의 그런 희생과 노력 덕분이었을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어머니도 차츰 가정으로 돌아왔고 제가 성인이 되었을 무렵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가정에 충실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때마침 아버지의 사업도 다시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나도 언젠가 아버지처럼 든든한 가장이 되어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30대 초반,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결혼 생활은 꿈처럼 행복했습니다. 아내는 곧바로 임신을 했고 양가 부모님 모두의 축복 속에서 예쁜 아들을 낳았습니다. 특히 어머니와 제 아내는 세상에 둘도 없는 고부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닮아 술을 잘 못 마셨지만 아내는 알아주는 주당이었는데 그 점이 술을 좋아하는 어머니와 유독 잘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종종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마치 친모녀처럼 다정하게 지냈습니다. 어머님, 이거 부추랑 고기랑 같이 싸서 드셔보세요. 안주로 딱이에요. 어머, 그러네.
정말 맛있다. 역시 우리 며느리가 음식 궁합은 잘 안다니까. 나는 젊어서부터 살림엔 영 소질이 없었는데 우리 며느리는 살림도 잘하고 술도 잘 마시고 내가 아주 부럽다. 부러워. 에이, 어머님. 제가 어머님께 배울 게 얼마나 많은데요. 앞으로 많이 알려주세요. 그렇게 행복하게 웃고 떠드는 두 사람을 볼 때면 제 마음도 덩달아 뿌듯해지고 했습니다. 멀리 타지에서 일하는 여동생을 대신해 아내가 어머니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 같아 늘 고마웠고 저 역시 처가에 더욱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장인, 장모님과 형님 모두 저를 아들처럼 동생처럼 아껴주셨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소소한 걱정거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내가 가끔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잠에서 깼는데 아내가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안 자고 뭐해? 당신 깼어? 그냥 잠이 안 와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네. 주변에서는 아이를 키우다 보면 뒤늦게 산후우울증이 오기도 한다더군요. 저는 아내가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 아내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깜짝 선물을 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자유롭게 만날 시간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도 여느 평범한 가정처럼 소소한 일들을 겪으며 잘 지내고 있다고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4년 차 저희 집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평생 건강 하나는 자신하던 아버지께서 이암 판정을 받으신 겁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누구보다 강인했던 아버지였기에 그 소식은 저희 가족 모두에게 너무나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버지는 저희와 달랐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고 말고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냐? 이 아버지는 오뚜기 같은 사람이야. 넘어져도 금방 다시 일어난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의 그 굳건한 의지에 저희 가족은 슬픔을 억누르고 아버지의 간병에 모든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어머니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수술을 위해 입원하던 그 중요한 날, 어머니는 급한 일이 있다며 아내에게만 짧게 말하고는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 후로도 어머니는 병원에 잘 나타나지 않았고 친구를 만나야 한다는 핑계로 저와 아내에게 간병을 떠넘기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 어머니께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밖에서 뭘 하시길래 아버지 병원에도 잘 안 오세요? 아버지가 어머니 찾으시잖아요. 아니다. 내 아버지 친구가 자꾸 몸에 좋은 걸 챙겨준다고 해서 만나는 것뿐이다. 별일 아니니 너희는 아버지나 잘 챙겨. 어머니의 변명은 어딘가 석연치 않았지만 당장은 아픈 아버지를 돌보는 것이 먼저였기에 더 이상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힘든 항암 치료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내는 저보다 더 저희 집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탁하지 않아도 아침 일찍부터 아버지를 돌보러 가고 어머니의 식사를 챙겼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당신한테 정말 고맙고 미안해. 아니야. 아버님, 어머님이 남이야?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당신은 걱정하지 마. 아내의 그 말에 저는 어떻게 이렇게 천사 같은 여자를 만났을까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내가 헌신적으로 행동할수록 어머니는 아내를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한때는 술친구처럼 가깝던 두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시 돋친 반응을 보이곤 했습니다. 하루는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드라마에서 남편을 두고 바람을 피우는 아내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내가 그 장면을 보며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세상에 어쩜 저럴 수가 있죠? 멀쩡한 남편 두고 바람을 피우다니. 저러니 요즘 남자들이 힘들죠. 안 그래요, 어머님? 그러네. 어머님 주변에는 저런 사람 없죠? 설마 제 주변에 있는 건 아니겠죠? 성실한 남편 두고 바람난 아내요. 아내의 말에 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가 피곤하신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또 다른 날 병원 근처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아내가 또다시 뜬금없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그거 알아요? 요즘은 남편이 아프면 아내가 옳거니 하고 딴 남자를 만난대요. 간병은커녕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더라고요. 그렇죠, 어머님.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는 사례가 들린 듯 심하게 기침을 하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어머님은 피부가 어쩜 이렇게 고우세요? 탁구장에 운동하러 가시면 남자들이 막 대시하지 않아요. 저는 왜 아내가 자꾸 저런 무례한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저 분위기를 띄우려는 농담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그 말들이 얼마나 날카로운 칼날을 품고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원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아내가 아이를 데리러 오지 않고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기에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내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했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결국 어머니께 급하게 부탁해 아이를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난 후에야 아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신 도대체 어디서 뭐 한 거야? 애 하원 시간도 잊어버리고 무슨 일 있었어? 아, 여보, 미안해. 내가 며칠 전부터 어깨가 아파서 마사지 좀 받고 와서 깜빡 잠들었나 봐. 핸드폰 배터리도 나갔더라고. 정말 미안해. 그 무렵 아내는 아버지 간병과 육아로 지쳐 있었기에 저는 그런 아내가 안쓰럽게 느껴져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어넘길 수 있는 작은 해프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내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어떡해? 어머님이 쓰러지셨어.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가니 어머니는 허리에 실금이 가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의아한 말을 건넸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를 보니 단순히 넘어져서 생긴 상처 같지가 않습니다. 허리뿐만 아니라 온몸에 멍과 꼬지 핀 상처들이 있습니다. 혹시 다른 일이 있었던 건 아닌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분명 아내는 어머니가 문지방에 걸려 혼자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대로 어머니의 몸에는 이해할 수 없는 상처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내의 팔과 목에 있던 긁힌 상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의 몸에 있던 상처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분명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먼저 어머니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저를 본 어머니는 갑자기 눈물을 펑펑 쏟으며 제 손을 잡고 애원하셨습니다. 영민아, 내 처가 무서워서 못 살겠다. 못 살겠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아내가 무섭다니요. 저게 아주 그냥 날 다벗겨 먹으려고 작정을 해서 이 사달이 난 거야. 저는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실은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걸 내 처한테 들켰다. 그랬더니 내 처가 너랑 내 아버지한테 다 말하겠다고 협박을 하더구나. 그래서 내가 조용히 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줬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 그 뒤로도 계속 500만 원, 1000만 원, 끝도 없이 돈을 요구하더라.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찾아가서 따지다가 이렇게 된 거야. 미안하다. 영민아, 엄마가 다 잘못했다. 어머니가 또다시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제 아내가 그 약점을 잡아 어머니를 협박하고 돈을 갈취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 같던 내 아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저는 곧장 아내를 불러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라고 다그쳤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처가 핑계를 댔습니다. 사실은 우리 오빠 사정이 좀 안 좋다고 해서 도와주려다가. 거짓말하지 마. 형님이 해. 똑바로 말해. 제가 형님에게 직접 전화하겠다고 하자 아내는 안절부절 못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핸드폰을 빼앗아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그리고 아내의 입에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끔찍한 진실이 흘러나왔습니다. 친구 따라서 재미로 한두 번만 하려고 했는데 그게 노름이었어. 그렇습니다. 아내는 친구의 꼬임에 빠져 주부 도박단에 드나들며 돈을 탕진했던 겁니다.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을 모두 잃고 심지어 사채까지 끌어다 쓴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밤마다 잠 못 이루고 괴로워했던 것은 산후 우울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사채업자의 독촉 전화와 문자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백화점에서 어머니와 내연남의 모습을 목격했고 돈이 급했던 아내는 시어머니의 불륜을 빌미로 돈을 뜯어냈던 것입니다. 처음엔 당신한테 다 말하려고 했어. 정말이야. 그런데 사채 압박이 너무 심해서 나도 모르게 눈이 돌았나 봐. 아내는 울며불며 변명했지만 그 어떤 말도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하원 시간도 잊은 채 연락이 두절되었던 그날, 아내는 마사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도박판에 있었던 겁니다. 당신,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당신 같은 무서운 여자를 내가 어떻게 다시 믿고 살아. 여보, 미안해. 내가 다 갚을게. 어떻게든 돈 벌어서 다 갚을 테니까 제발 용서해줘. 용서. 그 단어가 너무나도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아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 앞에는 낯선 괴물이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발목을 잡고 애원하는 아내를 뿌리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제가 굳건히 믿고 쌓아 올렸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그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게 가족이라는 울타리, 그 안에서 가장 든든한 기둥은 바로 부모님이라는 이름일 겁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버텨주는 산처럼, 어머니는 모든 것을 감싸 안는 따스한 햇살처럼
그렇게 우리 곁을 지켜주는 존재라고 믿어왔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믿으며 살아온 대한민국 평범한 40대 남자입니다. 하지만 제가 믿었던 세상은 제가 그려왔던 그림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단단하다고 믿었던 기둥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가장 따뜻하다고 믿었던 햇살이 사실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길이었음을 깨달았을 때의 충격은 그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적인 사건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소름 끼치는 진실은 한동안 저를 깊은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슬러 덤덤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그날의 기억을 오늘 여러분 앞에 조심스럽게 꺼내어 보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혹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공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고 이 이야기가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의 불씨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흔히 문제 있는 가정의 시작은 아버지에게서 비롯된다고들 하지만 저희 집은 조금 달랐습니다. 저희 집의 오랜 골칫거리는 바로 어머니셨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쉼없이 일하며 사업을 일구셨습니다. 덕분에 저희 가족은 유년 시절 넉넉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저와 여동생을 키우셨지만 사실 집안 살림보다는 바깥일에 더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마음은 늘 집 밖을 향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방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거친 풍랑을 만난 돛담배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집안의 웃음소리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더욱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전날 저녁 집을 나섰던 어머니는 제가 등교 준비를 할 무렵이 되어서야 비틀거리며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온몸에서 풍기는 지독한 술 냄새에 저도 모르게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런 저를 향해 어머니가 던진 첫마디는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힙니다. 영민아, 엄마라면 좀 끓여줘. 고춧가루 팍팍 넣어서. 엄마, 저 학교 가야 돼요. 엄마가 알아서 끓여 드세요. 뭐? 이 자식이 엄마한테라면 하나 못 끓여줘? 학교는 무슨? 얼른 라면이나 끓여놓고 가. 어머니의 고성이 터져나올 때마다 아버지는 말없이 제 등을 떠밀며 어서 학교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동생의 손을 잡고 서둘러 집을 빠져나왔지만 등 뒤로는 언제나 더 큰 고함 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당신, 밤새 술 퍼마시고 이제 들어왔으면 조용히 잠이나 잘 것이지 어디서 애들한테 행패야. 당신이 뭔 상관인데 밖에 나가서 돈 한 푼 제대로 못 벌어오면서 어디서 큰 소리야. 나도 속상해서 마셨다. 부모님의 격한 다툼을 뒤로하고 학교로 향하는 발걸음은 언제나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어머니의 방황은 단순히 술주정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술자리에서 어울리던 사람들과 외도를 하기 시작했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대신해 집안의 모든 살림을 도맡으셨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하고 빨래를 널고 청소를 하시면서도 무너져가는 사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밖에서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일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며 저는 때론 미련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런 어머니라면 차라리 헤어지는 것이 모두를 위해 낫지 않을까. 하루는 견디다 못해 아버지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괜찮으니까 그냥 어머니랑 헤어지세요. 아버지 이렇게 속 썩으면서 사시는 거 저 더는 못 보겠어요. 아니다.
아버지는 너희 어머니랑 안 헤어진다. 왜요? 어머니는 밖에서 다른 남자 만나고 다니잖아요. 아버지도 다 아시면서 뭐가 됐든 너희들 엄마다. 내가 너희 엄마랑 헤어지면 우린 남남이지만 너희들한테는 평생 엄마잖니. 아버지가 감당해야 할 짐을 너희들한테까지 지게 하고 싶지는 않다. 아버지는 오로지 저희 두 남매를 위해 어머니의 외도라는 그 모진 고통을 묵묵히 참고 견디셨던 겁니다. 지금이야 이혼이 흠이 되는 시대는 아니지만 제가 어렸던 이에서 30년 전만 해도 이혼 가정이라는 꼬리표는 아이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였습니다. 그 시절 이혼이라는 두 글자는 한 가정에 지울 수 없는 주홍 글씨와도 같았기에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하셨던 것이죠. 아버지의 그런 희생과 노력 덕분이었을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어머니도 차츰 가정으로 돌아왔고 제가 성인이 되었을 무렵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가정에 충실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때마침 아버지의 사업도 다시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나도 언젠가 아버지처럼 든든한 가장이 되어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30대 초반,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결혼 생활은 꿈처럼 행복했습니다. 아내는 곧바로 임신을 했고 양가 부모님 모두의 축복 속에서 예쁜 아들을 낳았습니다. 특히 어머니와 제 아내는 세상에 둘도 없는 고부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닮아 술을 잘 못 마셨지만 아내는 알아주는 주당이었는데 그 점이 술을 좋아하는 어머니와 유독 잘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종종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마치 친모녀처럼 다정하게 지냈습니다. 어머님, 이거 부추랑 고기랑 같이 싸서 드셔보세요. 안주로 딱이에요. 어머, 그러네. 정말 맛있다. 역시 우리 며느리가 음식 궁합은 잘 안다니까. 나는 젊어서부터 살림엔 영 소질이 없었는데 우리 며느리는 살림도 잘하고 술도 잘 마시고 내가 아주 부럽다. 부러워. 에이, 어머님. 제가 어머님께 배울 게 얼마나 많은데요. 앞으로 많이 알려주세요. 그렇게 행복하게 웃고 떠드는 두 사람을 볼 때면 제 마음도 덩달아 뿌듯해지고 했습니다. 멀리 타지에서 일하는 여동생을 대신해 아내가 어머니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 같아 늘 고마웠고 저 역시 처가에 더욱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장인, 장모님과 형님 모두 저를 아들처럼 동생처럼 아껴주셨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소소한 걱정거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내가 가끔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잠에서 깼는데 아내가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안 자고 뭐해? 당신 깼어? 그냥 잠이 안 와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네. 주변에서는 아이를 키우다 보면 뒤늦게 산후우울증이 오기도 한다더군요. 저는 아내가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 아내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깜짝 선물을 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자유롭게 만날 시간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도 여느 평범한 가정처럼 소소한 일들을 겪으며 잘 지내고 있다고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4년 차 저희 집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평생 건강 하나는 자신하던 아버지께서 이암 판정을 받으신 겁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누구보다 강인했던 아버지였기에 그 소식은 저희 가족 모두에게 너무나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버지는 저희와 달랐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고 말고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냐?
이 아버지는 오뚜기 같은 사람이야. 넘어져도 금방 다시 일어난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의 그 굳건한 의지에 저희 가족은 슬픔을 억누르고 아버지의 간병에 모든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어머니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수술을 위해 입원하던 그 중요한 날, 어머니는 급한 일이 있다며 아내에게만 짧게 말하고는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 후로도 어머니는 병원에 잘 나타나지 않았고 친구를 만나야 한다는 핑계로 저와 아내에게 간병을 떠넘기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 어머니께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밖에서 뭘 하시길래 아버지 병원에도 잘 안 오세요? 아버지가 어머니 찾으시잖아요. 아니다. 내 아버지 친구가 자꾸 몸에 좋은 걸 챙겨준다고 해서 만나는 것뿐이다. 별일 아니니 너희는 아버지나 잘 챙겨. 어머니의 변명은 어딘가 석연치 않았지만 당장은 아픈 아버지를 돌보는 것이 먼저였기에 더 이상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힘든 항암 치료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내는 저보다 더 저희 집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탁하지 않아도 아침 일찍부터 아버지를 돌보러 가고 어머니의 식사를 챙겼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당신한테 정말 고맙고 미안해. 아니야. 아버님, 어머님이 남이야?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당신은 걱정하지 마. 아내의 그 말에 저는 어떻게 이렇게 천사 같은 여자를 만났을까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내가 헌신적으로 행동할수록 어머니는 아내를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한때는 술친구처럼 가깝던 두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시 돋친 반응을 보이곤 했습니다. 하루는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드라마에서 남편을 두고 바람을 피우는 아내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내가 그 장면을 보며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세상에 어쩜 저럴 수가 있죠? 멀쩡한 남편 두고 바람을 피우다니. 저러니 요즘 남자들이 힘들죠. 안 그래요, 어머님? 그러네. 어머님 주변에는 저런 사람 없죠? 설마 제 주변에 있는 건 아니겠죠? 성실한 남편 두고 바람난 아내요. 아내의 말에 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가 피곤하신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또 다른 날 병원 근처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아내가 또다시 뜬금없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그거 알아요? 요즘은 남편이 아프면 아내가 옳거니 하고 딴 남자를 만난대요. 간병은커녕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더라고요. 그렇죠, 어머님.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는 사레가 들린 듯 심하게 기침을 하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어머님은 피부가 어쩜 이렇게 고우세요? 탁구장에 운동하러 가시면 남자들이 막 대시하지 않아요. 저는 왜 아내가 자꾸 저런 무례한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저 분위기를 띄우려는 농담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그 말들이 얼마나 날카로운 칼날을 품고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원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아내가 아이를 데리러 오지 않고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기에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내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했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결국 어머니께 급하게 부탁해 아이를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난 후에야 아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신 도대